안녕하십니까. 다이아나를 이용한 SSI 해석을 주제로 발표하게 될 주영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SSI 해석, 두 번째는 SSI 모델링 및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로 SSI를 위한 다이아나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다이아나를 이용한 해석 예제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I 해석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SSI 해석이란 소일 스트럭처 인터액션의 약자인데요. 구조물과 집안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집안 위에 세워질 때는 집안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거꾸로 집안도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제 지진이나 아니면 다른 하중 조건들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구조물만 모델링하고 구조물 바닥 부분은 이제 고정 경계를 해가지고 이제 뭐 지진 해석을 많이 수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집안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최근에는 SSI 해석이 많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SSI 해석은 집안과 구조물 간의 이런 복잡한 관계를 모델링하는 분석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런 분석 과정을 나타내기 위한 수치 해석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유한요소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방법이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쉽게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수치 해석 방법이기도 하고, 그 방법들로 많은 상용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은 이제 지진공학, 구조공학, 집안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물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되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SI 해석은 집안과 구조물 모두 다루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안 해석의 경우에는 집안 전용 요소, 재료, 경계 조건, 해석 기능 등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와 집안 두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기능들을 다 제공하는 범용해석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바쿠스나 안시스처럼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제품들은 기계 제품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거기에다가 토목 기능들을, 그러니까 건설 쪽 기능들을 조금씩 넣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기계 전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있다고 해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고, SSI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좀 제한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제대로 하려면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에서 집어넣어서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쪽에서 하이엔드급으로 처음에 개발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SSI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SI 해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장점으로는 실제 형상을 반영한 모델링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부가적인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즉, 지방 고동의 영향을 고려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지방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죠. 단점으로는 모델링의 복잡성. 당연히 복잡하겠죠. 지층이 이쁘게 생긴 경우는 뭐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지층이 안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조물까지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계산 비용의 증가, 즉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석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SSI 해석을 하려면 메모리도 많이 필요합니다. CPU 성능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비용도 많이 증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SSI 해석 가정에는 주로 지하수에 대한 가정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하수의 동적 거동을 일단 무시합니다. 이 지하수 동적 거동이란 지진에 의한 지하수가 출렁거림 있죠. 이런 효과는 무시하고요. 단 정적으로 지하수가 그냥 잠겨 있는, 이제 평안한 상태에서
서브머지드 매스를 이용한 유용력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SSI 모델링 및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안에는 이제 크게 진동원, 경계조건 모델링, 파일 모델링, 입력하 중, 그리고 지진파의 추출과 해석 방법, 그리고 집안 요소의 크기의 규정 방법 등에 대해서 거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발파라든지 기계 진동 문제랑 지진에 대한 내진 해석 이 두 가지를 같은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기계 진동이라든지 발파 같은 경우는 진동원이 모델링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집안 내 발파는 집안 내에서 이제 발파 하중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구조물의 진동이 집안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원이 모델 내부에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진 문제 같은 경우는 모델 외부에서 파가 모델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완전히 다르고 경계 조건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경계 조건이 다릅니다. 하중도 다르지만 경계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SSI 해석이랑 사이즈맥 해석 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모델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이아나의 왼쪽 모델에 대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다이아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 때 왼쪽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진 해석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경계 조건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한 요소 모델링을 할 때요. 첫 번째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있던 고정 경계를 이용한 경계 조건 정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과 구조물이 있고 지방과 구조물 사이에 파일이 박혀 있는데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지방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고정 경계로 한 다음에 지진파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계를 통해서 지진파가 들어갈 때 고정 경계에서 반대로 반사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지진파가 쭉 가고 위에 지표에서 다시 지진파가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진파가 옆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이때 여기가 경계 조건이 고정 경계면 지진파가 갔다가 벽에 부딪힌 것처럼 반사가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냐 싶겠지만 이게 파가 반사된 것들이 다시 구조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즉 파가 이렇게도 가는데 여기서 반사파가 다시 구조물로 갑니다. 근데 실제적인 거동은 뭡니까? 옆으로 파가 진행되면서 이제 파필드라고 해서 원역으로 이렇게 쭉 지진파는 전달해 나가죠.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해서 나가야만 됩니다. 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반사가 되면 실제 거동과 다르게 되고 그 반사파에 의해서 구조물에 영향이 미쳐서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고정 경계로 한 모델링들이 다 틀린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진파가 이제 짧게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짧게 들어간다고 보면 이 영역을 넓게 모델링하면 갔다가 반사돼서 오기 전에 지진파 해석이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상관없어요. 구조물에 영향이 미치기 전에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기 전에 해석이 끝나려면 이 지지반의 이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야 돼요. 갔다가 오기 전에 해석이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고 요소가 많아지고 해석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죠.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계 조건을 다른 걸 써보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강체로 연결하면은 이제 모델링이 그런 반사파에 대한 영향이 없더라라고 비카니라는 분이 이거를 발표해가지고 집안을 모델링 한 다음에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측면을 갖다가 강절로 리지드 링크로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바닥부는 흡수 경계나 아니면 기반함을 줘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죠. 고정 경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측면을 리지드 링크로 연결한 강체 연결 경계가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집안 모델이 조그맣더라도 반사되는 게 없이 가기 때문에 집안 사이즈를 작게 모델링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 시간도 줄고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이들 모델링을 하세요. 아바쿠스 같은 경우, 아바쿠스는 안시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델링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바쿠스는 안시스에 리지드링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은요, 가운데가 이제 모델링을 한 건데, 양옆을 리지드링크로 하게 되면 리지드링크의 의미는 시메트릭하, 그 모델이 이 면을 경계로 시메트릭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 모델과 똑같은 것들이 같이 놓여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지드 링크로 연결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절점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또 재료 물성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층이 이게 수평으로 이쁘게 잘린 지방 같은 경우는 이 경계 조건을 이제 사용하기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경계 조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층이 이제 이쁘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얘는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좀 구조물이 양옆에 또 더 달려 있는 이런 좀 실제와는 맞지 않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은 옛날에 많이 사용되다가 좀 요즘에 이제 좀 비추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모델이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프리필드라는 경계 조건과 흡수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엮어가지고 측면에서 반사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요즘 많이 최근에 이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왼쪽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오른쪽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함이 얕을 때, 얕게 있을 때는 기반함까지 모델링을 해서 흔드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반함이 깊어버리면 기반함까지 모델링하기가 힘들잖아요. 모델이 워낙 커지니까. 그래서 중간에 지층을 잘라서 흡수 경계를 놓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방금 이렇게 중간에 지층을 자른다라고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왼쪽에 기반함이 제일 밑에 있고 지층 2번, 지층 1번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다고 봤을 때요. 모델링을 기반함까지 하게 되면 경계 조건을 바닥부는 기반함 경계 조건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반함에 대한 경계 조건을 한 2m에서 5m 사이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모델링을 실제로 하는 거죠. 요소를 놓고 재료 물성은 기반함 조건으로 놓고 흔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플하긴 한데 깊기 때문에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모델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간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지층 2와 1 사이에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밑에는 지층 2에 대한 흡수 경계 조건을 줍니다. 흡수 경계란 단순하게 이제 댐퍼를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댐퍼를 계산하는 물성이 에다가 지층 2번에 있는 질량, 지층 2의 질량과 지층 2의 전단파 속도를 집어넣어서 이제 흡수 경계의 댐퍼를 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진파를 주는데 WC, 이 지진파와 WB라는 지진파는 다른 지진파입니다. 그래서 WC나 B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 디컨볼루션한 거 가지고 계산하는데, 기반함까지 디컨볼루션한 게 WC, 지층 1의 끝부분까지 한 게 WB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층 2도 너무 깊다, 지층 1의 중간쯤에서 잘라야겠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경계 조건, 동적 경계 조건은 어떤 식으로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파일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SI 해석이란 지방과 구조물의 상호 거동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 따로 구조물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럼 두 개를 연결하는 파일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로 구조물은 집안 위에 파일 기초나 어떤 특정 기초 위에다가 되는데,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일 기초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파일의 역할은 뭐다? 구조물과 집안을 연결하는 연결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시면은요, 파일을 넣을 때 그냥 빔 요소를 뚝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모델링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지반이 있고요.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진동에 의해서 파일이 뽑혀나가는 경우도 있죠. 뽑혀나가는 거, 뽑힌다는 구조적 입장에서 보면 뽑힌다는 의미는 본드슬립과 같습니다. 즉, 이 파일은 본드슬립처럼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뽑히거나 더 박혀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다 고려할 수가 있어요. 또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말뚝의 주면 마찰력 있죠. 그것도 이, 이, 이 본드슬립 거동을 하는 인터페이스 요소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인터페이스 요소를 넣어야지만 주면 마찰력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정 값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죠. 근데 본드슬립과는 약간 다르게 얘는요, 이제 선형 인터페이스로 실제 빔과 이제 인터페이스 요소, 이쪽 파란색 선은 이제 소일에 있는 절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실제 보요소를 나타내고, 두 개를 인터페이스 선형으로 연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본드슬립과 다르게 얘는 말뚝 단이라고 해서 파일 팁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절점과 이제 파일 끝 절점을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는 거죠. 점 대 점 연결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파일 팁 요소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자동으로 모델링을 해줍니다. 다이아나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구조물의 파운데이션, 기초부 있죠. 기초부와 파일 팁 사이를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파일 끝단과 구조물이 연결이 되고요. 구조물과 집안은 연결이 되냐? 안 됩니다. 즉 구조물은 파일 단과 연결이 되는 거지 집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파일이 집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집안의 영향이 이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은요, 집안과 파일은 인터페이스 요소로 모델링을 하는데, 이건 자동으로 이제 파일 요소라는 게 있는데 다이아나에 그거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고려가 되고요. 기초와 파일 사이에는 타잉으로 리기드 링크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과 기초는 연결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은요, 그림을 보시면은 집안은 깍둑썰기처럼 이쁘게 돼 있죠. 그리고 파일은 인베이디드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 요소 절점이 아니라 요소 아무데나 가운데다 이렇게 박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물은 집안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 메쉬랑 구조물 메쉬는 별도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의 주된 관심사항은 구조물입니다. 단 집안의 영향을 반영한 구조물의 내진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관심사항은 구조물이고 설계 검토도 구조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은 메쉬를 좀 더 조밀하게 자르고 집안은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런 모델링을 하기 때문인 거죠. 파일 팁과 이제 저희 기초를 연결하는 요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입력 하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SI 해석할 때 필요한 하중은 이제 자중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물 설계 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지진파가 있겠죠. 근데 우리 자중이나 구조물 설계 하중은 이미 이제 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설계 지진파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지진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정의하고, 두 번째로 초기 지진파를 선정한 다음에, 세 번째로 지진파 수정을 통한 설계 지진파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을 매칭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역사 지진파를 가져와서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맞도록, 설계 기준에 맞도록 역사 지진파를 수정을 합니다. 그 매칭 과정을 통하고요. 그 매칭된 지진파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특정 강진 구간만, 특정 구간만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설계 지진파 추출인데요.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계 지진파 추출에 대해 어떤 거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 지진파 추출이란 이제 원지진파에서 비선형 시간 이력을 위한 이제 특정 강진 구간을 추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컨셉은 일단은 컨셉은 저겁니다. 우리의 설계 지진파란 무엇을 만족하면 된다? 설계 응답 스펙트럼만 만족을 시키면 됩니다. 이 길이가 시간이 몇 초짜리냐가 중요하지 않죠. 그냥 입력되는 지진파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이제 만족시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되게 비효율적으로 긴 지진파가 있습니다. 60초, 70초짜리. 근데 뭐 시간 간격 0.001초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60초를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진폭이 작은 되게 미미한 진동이 있는 구간도 상당히 길어요. 실제적으로 지진파가 한 60초다. 그럼 그 중에서 강진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몇 초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강진 시간 내에서 구조물이 주로 파괴가 일어나거나 설계값이 뭐 만족된다 안 된다를 그 안에서 판별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사실 사용을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강진 구간만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떼어내서 해석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컨셉을 가지고선 이 지진파 추출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면은요, 설계 지진파 추출할 때 이제 전체 길이가 60초짜리 지진파가 있어요. 이렇게 60초짜리가 있는데 사실 끝부분 보면은 미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해석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4.1초로 잘려진 이 부분의 지진파는 이렇게 생겼고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도 사실은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컨셉인 거죠. 그렇다면 이 4.1초를 자르는데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작정 뚝 잘라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개념이 안 쓰죠. 근데 그러한 개념들을 다 이제 아브람슨이라는 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논문에서 발표를 그러니까 어떤 애프리 보고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고서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갖다 저희 회사에서 넥스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그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누르기만 어떤 지진파를 선별해서 자 잘라줘 그러면 그 근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당연히 설계 지진파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에 맞는 지진파를 잘라서 가지고 오죠. 자, 이랬을 때 문제점이 뭐다?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만족하냐 안 하냐인데 실제로 이렇게 전체적인 60초짜리 지진파와 잘라진 지진파 가지고 응답 스펙트럼 그려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오른쪽이 위에가 자르기 전이고요. 60초짜리에 대한 응답 스펙트럼이고요. 밑에 게 잘라낸 4.1초짜리만 지진파만 가지고 이제 계산한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거의 똑같죠. 이 예제는 특이하게도 너무 똑같게 나오는데 보통 한 90% 이상 똑같이 나옵니다. 오차율이 되게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기 전 60초짜리 지진파랑 4.1초짜리 지진파랑 해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해석 결과가 똑같을까? 비슷할까? 이거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탭스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르기 전과 자른 후 가지고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전에 한번 했었는데 결과가 너무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위에는 4.1초로 자른 지진파, 요 밑에 요게 잘린 지진파죠.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해석을 한 결과고요. 모멘트와 충력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밑에는 60초짜리로 해석을 한 결과인데 두 개가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차율이 거의 없죠. 그런데 해석 시간은요. 자르기 전은 8시간 30분, 자른 후에는 1시간 10분 정도의 시간 차이, 즉 거의 8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런 구조물 해석할 때 7개 지진파를 돌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평균 응답을 계산하거나 또는 3개 지진파의 최대 응답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3개만 해도 얘는 1시간 돌아갑니다. 산술적으로 얘는 3시간밖에 안 돌죠. 즉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만 잠깐 돌리고 해석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 지진파를 추출해서 해석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SSI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구조물뿐만 아니라 지반까지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해석 시간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거를 더 짧게 할 수 있는 지진파 추출 기술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다시 잠깐 이제 홍보 시간 갖자면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넥스웨이브라는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추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여러분들이 대충 눈대중으로 자르게 되면은 앞쪽과 뒤쪽이 0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가속도가 커져서 실제 거동이랑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제로화 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회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 모델링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해석 방법이라고 써 있긴 한데요. 일단 소일과 스트럭처가 있고 두 개를 둘 다 비선형으로 해석을 하는 풀리 난리니어 비선형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델이 있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고 7개 정도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모델링을 해놓고 이게 실제로 제대로 거동하는지를 보거나 또는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위해서 이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석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파가 이렇게 지반을 타고 올라와서 여기 이제 구조물 기초에까지 파가 올라오겠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겠죠. 여기서 구조물의 설계에서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뭔가를 영향을 보고 싶을 때 이 밑에 있는 지진파만 가지고 계속 구조물에다가 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항상 풀 모델링을 해서 풀로 난리니어를 해석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링 자체도. 그래서 여기서 컨셉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지반은 비선형으로 하고 구조물은 선형으로 해놓고 1차적인 해석을 합니다. 즉 구조물의 매스가 고려된 비선형을 해석, 지반의 비선형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반은 지반대로의 비선형성이 다 고려가 돼서 지반의 영향성이 다 들어간 비선형 해석 지진파가 지표까지 올라가죠. 그때 지반 구조물의 매스가 고려가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부까지 올라간 이 힘을 하중을 여기서 빼내 가지고 구조물의 기초부에다 다시 입력을 하는데 단 이땐 구조물의 비선형성을 고려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파라메트릭 스터디 할 때, 즉 설계할 때 나는 여기 때 브레이스를 더 뺄래 아니면 여기 벽 두께를 좀 더 줄까? 아니면 교량 같은 경우 뭐 교각의 높이를 조금 더 바꿔볼까? 아니면 뭐 형태를 뭘로 쓸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구조물 양식만 바뀌고 밑에 하중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매우 좋죠. 기초부의 위치가 파일 위치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위에 구조물의 어떤 다른 파라메트릭한 변수들이 바뀌는 그런 것들은 요 모델만 가지고 해석을 수행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해석 시간이 확 줄겠죠. 집안 따로 모델링 안 해, 집안 해석을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여기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해석 방법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모델링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7번째로 집안 요소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집안 요소는 대부분의 분들이 대충 정의를 하더라고요. 10m, 5m 집안 요소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소 크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의를 해주실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 컨셉은요, 집안에 이렇게 요소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짜여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동그라면 절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집안에 있는 지진파가 이렇게 따라서 전파가 돼서 타고 올라가겠죠. 집안 요소를 타고 올라갈 때 파장 하나가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파장 하나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단파 속도, 이 집안의 지층의 전단파 속도 곱하기 최소 주기를 곱하면 되는데 이때 전단파 속도는 이 집안의 전단파 속도고요. 최소 주기 같은 경우는 모의 주기다, 집안의 주기가 아니라 구조물의 주기가 됩니다. 왜냐? 이 요소 크기는 이 파형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이 파형을 나타낼 수 이게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요소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요소의 변의 형상함수가 발생하는데 이 형상함수는 보통 1차원 또는 2차원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파형은 최소한 4차 함수죠. 또는 사인인데 이거를 최대한 근사치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1차나 2차 함수 형상을 가지는 그 형상 함수 가지고는 이걸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통째로 하나의 요소로 하게 되면은 이 모양이 안 나오죠. 즉, 이 모양의 판은 걸러지게 된다는 얘기, 즉 필터링이 됩니다. 필터링이 되면서 그 주기의 판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 주기의 영향을, 구조물의 그 주기의 영향을 보려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집안에서 다 걸러져 버리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그 특정 주기의 파가 집안을 타고 구조물까지 전달이 되려면 이 집안의 요소에 대한 형상함수가 이 파형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형 길이가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이 파형 길이를 4개 정도의 선형 요소로 하게 되면 이렇게 깍두기로 이렇게 모양이 되죠. 그나마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최소 파형 하나를 최소 4개 이상으로 모델링을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형인데 최소 주기란 뭐다? 이제 구조물에서 고려해야 될 최소 주기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최소 주기에다가 집안의 점단파 속도를 하게 되면 그 파형이 나오고요. 구조물에서 고려해야 될 파형이 나오고 그 파형을 갖다 요소 개수로 4개 이상의 요소 개수로 나누어졌을 때 집안 요소의 크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이제 보통 전단파 속도 300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주기를 0.1로 0.1이면 10Hz가 되겠죠. 구조물의 10Hz짜리 구조 까지 고려하는, 또는 뭐 캐빈, 그러니까 원전의 캐비닛 같은 경우 상당히 고헤르츠까지도 하는데 일반 구조물 10Hz라고 생각했을 때 0.1의 주기를 가지게 되겠죠. 0.1 곱하게 되면 30 정도가 되고요. 30을 한 4개, 5개 정도로 나누게 되면 6m, 5m, 즉 5m에서 6m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집안 요소의 크기를 맞춰 주셔야지만 필터링이 안 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꼭 이거를 생각하셔서 모델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SSI를 위한 다양한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챕터 2에서 SSI 모델링 및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다 고려하기 위해선 다이애나에서 이 기능들을 다 고려를 하고 있어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집안 해석 전용 요소가 필요합니다. SSI 해석을 하려면 다이애나에는 현재 락볼트, 앵커, 그라운드 시트, 인파이니트 쉘, 파일 팁,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집안 해석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는 다 들어가 있죠. 플레인, 스트레인, 스트레스 요소까지 다 들어가 있고 솔리드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인파이니트 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2차원 해석을 수행할 때 집안 요소는 플레인 스트레인 요소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두께 방향으로 이제 두껍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그러니까 시트 파일 같은 경우를 박아놓고 얘를 단면적 1로 만들어요. 즉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로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죠. 빔 요소로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됩니다. 두께 방향으로 쭉 벽체가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 변이가 구속이 돼 있죠. 즉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에 빔 요소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인파이니트 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빔 요소처럼 생겼지만 얘는 인파이니트 쉘이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 이제 무한정 긴 구속이 되어 있는 요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락볼트라든지 앵커의 정착단 이런 것도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폴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이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안 재료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모어클롱이나 드래커프레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동적 해석에서 모어클롱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요소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해석 시간도 매우 오래 걸려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캠크레이나 UBC 샌드나 이런 것들, 플라스틱 모델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정적 고동 해석할 때는 이런 모델을 무난합니다. 이것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동적 고동 해석할 때는 이런 것들보다는 추천하는 게 심플 소일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간단한 모델인데요. 이렇게 강성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댐핑의 강성의 저감이나 댐핑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성 저감 곡선이라고 하죠. 이쪽에 쉬어 스트레인이고요. 이쪽에 쉬어 스푸니스인데 스트레인에 따라서 이 강성이 줄어든다라는 이게 바로 심플리파이드 모델의 이제 기본 컨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모델들을 이제 다이애나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두껍게 되어 있는 쉬어 스트레인, 쉬어 스트레스 다이아그램 요거라든지 뭐 밑에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저는 주로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각종 재료 모델에 대해서 추천하는 그래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산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다이아나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 로딩 언로딩을 하게 되는데 그 로딩 언로딩은 다 메이징 룰을 따라갑니다. 메이징 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면적이 댐핑이 되는데요. 그 댐핑이 점점 증분되는 효과까지도 이 메이징 룰 안에서 보실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집안은 이제 메이징 룰을 통해서 이제 로딩 언로딩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소갑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소갑에 의해서 메이징 룰이 변하죠. 그걸 난메이징 룰이라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다이아나 본사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개발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수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되게 고급 기능이긴 합니다. 근데 메이징 룰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다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들은 액상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액상화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어요. SSI 해석에서 이 모델을 통해서.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방 거동을 모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프로그램은 이게 SSI 해석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는 시공단계 해석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지방 같은 경우는 원 상태에서 구조물이 올라간 상태로 그냥 응력 상태를 표현하게 되면 맞지가 않아요. 시공 단계를 고려해서 해줘야 됩니다. 고려를 하게 되면 실제적인 정확한 응력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인시추 상태라고 해서 초기 응력 해석을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 초기 응력에 대한 이런 K재료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응력을 반드시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 비배수 효과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돼요. 지하 수위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일반적으로 지하 수위에 대한 비배수 효과라든지 배수 효과를 고려를 해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극 수압 효과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SSI 해석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자중 해석을 하겠죠. 자중의 응력 상태를 가지고선 해석이 진행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중 해석은 정적 해석입니다. 정적 해석이기 때문에 집안 양옆이나 바닥에다가 다 고정 경계 조건을 줘야죠. 그래야지만 해석이 되겠죠. 즉 토조 안에 흙이 들어가 있고 그 흙 위에다 조그만 구조물 하나 올려놨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토조 벽 자체가 경계 조건이 되겠죠. 이게 흘러내리지 않게 경계 조건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동해석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고정 경계가 양옆 밑에랑 양옆에 있기 때문에 흔들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흔들리긴 하지만 얘가 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단 변형에 의해서 전단파가 바닥부터 집안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전단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파가 제대로 전단파가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지진파가 제대로 구조물까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 조건을 떼줘야 됩니다. 즉 토조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토조벽을 허물게 되면 자중에 의해서 흙들이 다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발산해 버립니다. 수렴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실수들 하시는데요. 경계 조건 줘놓고 이제 동적 해석할 땐 경계 조건을 뗍니다. 디액티브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계속 발산해요. 아예 초반부터 발산해 버릴 겁니다. 왜? 흩어져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쏟아져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토저벽이 버티고 있던 반력 있죠. 그 반력을 거꾸로 하중으로 주셔야 돼요. 외력으로. 그러면 흙이 쏟아져 내리려는 힘과 반력, 기존의 토저벽이 가지고 있던 반력에 의해서 이게 평형 상태를 이룹니다. 그 기능이 이거예요. 반력을 가지고 이스터널 포스로 컨버팅을 하는데 언제? 바운더리가 제거될 때. 그래서 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다이아나에선 특정 시공 단계에서 요거를 체크하시게 되면 그 반력이 거꾸로 하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해석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방 경계 조건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고정 경계야 그냥 경계 조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흡수 경계는 비스코 바운더리라고 해서 업솔빙 바운더리라고 다이아나에서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닥부에다가 하고요. 기존에는 이거를 측면부에도 붙였죠. 라이스머 경계 조건이라고 해서 댐핑 경계라고도 하죠. 그리고 프리필드 바운더리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퍼펙트리 매치드 바운더리인데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스코스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라이스머가 1969년에 제안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벽면이나 밑면에 집안의 벽 측면이나 바닥부에다가 이렇게 댐핑 계수를 계산해서 댐퍼를 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이제 경계에서 이제 지진파가 반사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즉 이게 수직으로 벽에 수직으로 지진파가 입사가 되면 반사가 안 되고 이제 흡수를 잘 하는데, 만약에 이게 30도 이상의 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반사가 됩니다. 얘도.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프리필드 바운더리라고 아까 했죠. 이게 뭐냐면 댐퍼에다가 프리필드 포스를 갖다가 더해서 이거를 측면에다가 하중으로 이제 거꾸로 주는 거예요. 프리필드는 뭐냐면은요, 자유지향 해석입니다. 그냥 지층 구성이 있죠. 측면에 지층 구성이 쭉 돼 있죠. 그 물성 그대로 해서 자유지향 해석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레터럴 포스가 나오면 그걸 거꾸로 그냥 하중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프리필드 바운더리 개념이 되겠죠. 포스 개념이 됩니다. 포스 개념. 그래서 경계 조건을 주면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냥 하중으로 변환해서 거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도 않고 반사도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퍼펙트리 매치드 레이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기계 진동, 즉 진동원이 내부에 있을 때 얘기예요. 얘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라고 그랬죠. 내진 해석과는 진동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얘는 파의 반사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물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파가 전혀 반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기존엔 여기에다가 얘는 프리필드 바운더리나 이런 걸 줄 수가 없죠. 왜? 자유장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다가 댐퍼를 달 수는 있어요. 라이스머 댐퍼를 달 수 있는데 걔는 특정 각도가 이제 30도보다 커지면은 반사가 잘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30도보다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구석부터 해서 이런 데서 맥놀이나 아니면 반사파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초프라 교수님이 2002년에 퍼펙트리 매치드 바운더리라고 해서 구조물이 있고 옆에 이렇게 바운더리 영역을, 이제 가상의 바운더리 영역을 모델링해서 파가 진행되면 여기서 완벽하게 흡수가 되는 이런 바운더리를 만들었고, 다이아나에 이게 지금 현재 탑재가 되어 있어요. 따라하기 예제도 있으니까 따라해 보시면은 쉽게 이제 개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델링 개념을. 자, 네 번째로 이제 해석 예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이아나에는 이제 SSI를 위한 모든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구조물을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 교량 구조물을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 구조물은 이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이걸 모델링을 이렇게 한 거죠. 모델링을 했고 구조물과 집안 사이에 이렇게 파일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안은 비선형, 구조물은 선형으로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구조물만 비선형으로 한 거죠. 그리고 소일의 비선형 재료 거동은 이렇게 쉬어 스트레인이라고 그러니까 쉬어 스티프니스를 이렇게 저감 곡선을 이용해서 비선형 거동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지진파도 추출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보면은 XY 제방향 지진파들을 이렇게 다 추출을 해가지고 했고, 응답 스펙트럼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원지진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정된 건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요겁니다. 완전히 똑같고요. X방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설계 기준을 다 만족시켜서 요거 가지고 요 잘라진 지진파 가지고 해석을 수행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집안에 이제 균열이 발생한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는지 본 거고요. 특정 벽의 균열 발생 방향까지도 본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균열이 이런 식으로 나는구나 라는 거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 결과는 보여드리기가 좀 민감해서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요, 실제 미국에 있는 교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소가 있죠. 어떤 교량인지 그 교량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한 게 되겠습니다. SSI로 모델링 실제 이렇게 했고요. 연결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집안의 수평 사이즈는 640바에 130이고요. 그리고 입체 요소 20개, 그러니까 솔리드 요소 20만 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상판은 플레이트 요소로 되어 있어요. 플레이트 요소에서는 빠져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좀 상세하게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진파는 디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다. 설계 지진파 했고요.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뭐 거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요. 문제는 이 해석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요. 밑에를 고정 경계를 해놓고 이제 구조 브릿지만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한 거랑 SSI 해석을 한 거랑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 색은 브릿지 온리, 파란색은 SSI 해석을 고려했을 때 응답, 이 가운데서의 변이 응답을 본 거예요. 봤더니 다르죠. 즉 실제 브릿지만 한 거랑 SSI 해석은 다른 거동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0.062m라는 변이에 대해서 보면 여기 나오는 반력이 다르죠. 하중이 다릅니다. 즉, 얘 응력 상태가 다르고 모멘트, 충력, 전단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릿지 온리로 하게 되면 좀 더 과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설계가 더 과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SSI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은 오래 들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비용은 많이 들지만 설계상에서 많이 세이브가 될 수도 있다. 이 예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 예제만 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SSI가 좀 더 이렇게 적게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많은 예제, 따라하기 예제 같은 경우는 저희 다이아나 본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 명기된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튜토리얼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튜토리얼에서 여기 이제 분류를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이나믹이라든지 지오테크니컬 쪽으로 보시게 되면 SSI 모델들을 이 두 가지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참고하셔가지고 모델링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